안녕하세요. 저는 조성자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 나이는 75입니다. 남들은 제 나이에 자식들 덕 보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낸다고들 하는데 제 인생은 어째 롤러코스터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었네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들이 마련한 강남의 으리으리한 아파트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지금 저는 그날 저를 길바닥에 내쫓았던 낡은 용달 트럭 기사님과 마주 앉아 향긋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어쩌다 제 인생이 이렇게 기구하게 흘러왔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놓아 볼까 해요. 제 아들 녀석의 사업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잘 나가던 시절부터 바로 그날의 용달 트럭이 제 아파트 앞에 멈춰 서던 그날까지의 이야기 말입니다. 제 아들, 재민이는 참 똑똑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IT 사업에 뛰어들어 그야말로 승승장구했죠. 신문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텔레비전 경제 뉴스에도 심심치 않게 얼굴을 비추는 아들을 볼 때면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운 서름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민이는 사업이 번창하자마자 저를 위해 강남에서도 가장 전망 좋다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얻었어요. 50평이 넘는 집은 온통 눈이 부신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었고 거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죠. 제가 평생을 살아온 낡은 빌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마치 다른 세상 사람들의 집 같았어요. 며느리인 가영이는 그런 아들의 성공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명품들로 휘감고 다녔고 저를 만날 때마다 어머니,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인데 한번 걸쳐보세요. 라며 고가의 옷이나 가방을 선물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며느리의 씀씀이가 부담스러워 아가, 나 같은 늙은이가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냐. 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가영이는 어머니는 이제 강남 사모님이세요. 격에 맞게 하고 다니셔야죠. 라며 제 손에 억지로 쇼핑백을 쥐어주곤 했어요. 동네 노인정에라도 나갈 때면 친구들이 성자 씨는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얻었어. 저게 다 얼마야. 라며 부러워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완벽한 효부였고 저는 그런 며느리를 둔 복 많은 시어머니였죠.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하고 거대한 집은 이상하게도 제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지는 못했어요. 마치 잘 꾸며진 금빛 새장 속에 갇힌 기분이랄까요? 집안의 모든 것은 며느리 가영이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제가 쓰는 수건의 색깔은 물론이고 칫솔을 두는 방향, 심지어 제가 즐겨 먹는 반찬을 담는 그릇까지도 모두 가영이가 정해놓은 규칙을 따라야만 했어요. 어머니, 그 수건은 욕실 바닥을 닦는 용도예요. 세안용 수건은 저기 색깔 맞춰서 나란히 걸어두셔야죠. 하루는 제가 무심코 수건을 잘못 썼다가 그런 핀잔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또 제가 아들 녀석이 좋아하는 멸치볶음을 만들어 놓으면 어머니, 이 그릇은 프랑스에서 직접 사온 건데 흠집 나면 안 되니까 앞으로는 제가 지정해 드린 그릇에만 담아주세요. 라며 제가 만든 반찬을 자기가 사온 값비싼 그릇에 옮겨 담곤 했죠. 그 아이의 말과 행동은 겉보기에는 깍듯하고 예의 발랐지만 그 안에는 이 집의 주인은 나다라는 차가운 선이 분명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성공이 만들어준 화려한 집에서 점점 더 외로운 이방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집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재민이의 사업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불길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어요. 재민이는 전보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들어올 때마다 술에 취해 있거나 얼굴이 헬쑥하게 상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늘 별일 아니에요,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라며 웃어 보일 뿐이었죠. 하지만 진짜 변화는 며느리 가영이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제 방으로 와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건네주던 가영이가 어느 날부터인가 용돈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요즘은 현금보다 카드가 편하니까 앞으로는 이걸로 쓰세요. 라며 한도가 정해진 카드 한 장을 내밀더군요. 거실 벽에 걸려있던 유명 화가의 비싼 그림이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값싼 복제품이 걸려있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가, 저 그림은 어디 갔니? 하고 물으면 가영이는 그거요? 분위기 전환 좀 하려고 잠시 창고에 넣어뒀어요. 요즘은 저런 모던한 스타일이 유행이래요, 어머니. 라며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이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기 전에 불안한 전조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틀리는 법이 없더군요. 아들 재민이의 회사가 심각한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흘러나온 날, 우리 집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 가영이는 처음으로 저녁 식사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가, 저녁은 안 먹니? 하고 묻자 가영이는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데 밥이 넘어가세요, 어머니. 그리고는 스마트폰으로 배달 음식을 몇 가지 시키더군요. 잠시 후 도착한 음식들은 평소 같았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값싼 족발과 순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비싼 대리석 식탁에 둘러앉아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식을 말없이 먹기 시작했어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젓가락질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려왔죠. 몇 점 깨작거리던 가영이가 갑자기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어머니 때문에 매달 나가는 생활비가 얼만지는 아세요? 관리비에 식비에 용돈까지. 웬만한 중소기업 대리 월급이에요.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앞에서 돈 이야기를, 그것도 저 때문에 나가는 돈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요. 저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모욕적인 기분에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차갑게 식어버린 순대 조각만 바라볼 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가시 돋친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고 앞으로 닥쳐올 현실이 두려워 심장이 세차게 뛰었죠. 자정이 넘은 시각, 방문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아들 재민이가 술에 잔뜩 취한 채 제 방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저는 아들을 부추겨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침대맡에 주저앉더니 제 무릎을 베고 누워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불효자가 됐네. 아들의 뜨거운 눈물이 제 치마를 적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며 함께 울었어요. 평생을 남에게 굽히는 소리 한 번 안 하고 당당하고 씩씩하게 살아온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제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죠. 저는 아들이 잠들 때까지 한참 동안이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다 괜찮다. 엄마가 있으니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된다. 마음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을 되뇌면서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은 동이 트기도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듯 얼굴은 헬쑥하고 눈은 퀭했죠. 회사에 처리할 일이 좀 남아서요. 다녀올게요, 어머니. 힘없이 말하고 현관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이 어찌나 안쓰럽고 위태로워 보이던지. 저는 아들이 떠나고 난 뒤 한참 동안이나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나가자마자 제 등 뒤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잠시 거실로 나와서 앉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며느리 가영이었습니다. 밤새 남편의 고통을 위로하기는커녕 마치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 그 아이의 얼굴에는 비장 한마저 감돌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며느리와 마주 앉았습니다. 가영이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부동산 서류 몇 장을 제 앞으로 휙 밀어놓았습니다. 보시는 대로예요. 이 집 다음 달에 바로 팔 겁니다. 어제 이미 부동산에 내놨어요. 더 이상 이 집을 유지할 능력 우리에겐 없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영이는 잠시 말을 끊고 제 반응을 살피는 듯 하더니 이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앞으로 사실 곳 알아서 구하세요. 저희도 지금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어머니까지 책임질 경황은 없거든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잔인하고 비정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결국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되었다는 비보가 전해진 날, 우리 집에는 지독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차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아들 녀석이 걱정되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냉장고에 남아있던 재료들을 모두 꺼내 아들이 가장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어요. 하지만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 세 사람 중 그 누구도 선뜻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가영이는 입맛이 없다며 아예 숟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않았고 아들 재민이는 밥그릇에 고개를 푹 파묻은 채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었죠. 제가 끓인 김치찌개는 식탁 위에서 속절없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가족의 따뜻했던 지난 시간들처럼 말이에요. 그날의 저녁 식사는 결국 그렇게 아무도 입을 대지 않은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탓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부엌으로 나가 어젯밤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음식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차갑게 굳어버린 찌개를 버리고 뻣뻣하게 마른 계란말이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부으며 제 마음도 함께 버려지는 것 같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제 주머니에 넣어둔 낡은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이라는 낯선 문구가 떠 있었죠.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무뚝뚝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문가영 고객님이 부르신 용딸입니다. 10분 뒤에 도착합니다.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단 한순간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용딸이라니요? 우리가 이사라도 간다는 말인가? 저기요, 전화를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용딸 부른 적 없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말하자 남자는 오히려 의아하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아닌데요. 문가영 고객님 성함으로 어르신 짐 빼는 걸로 예약되어 있는데요. 어르신 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생각이 멈춰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서 있는데 10분이라는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창밖으로 낡고 허름한 파란색 용딸 트럭 한 대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입주민 차량이 아니면 출입 절차가 꽤 까다로운 곳인데 그 트럭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정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경비실에 연락을 해두었던 것이겠죠.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에서 며느리 가영이와 건장한 남자 2명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 남자들은 작업복 차림에 거친 인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영이는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곧장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인부들에게 턱짓으로 명령했어요. 여기 안에 있는 짐 전부 저 트럭에 실어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움직이세요. 인부들은 망설임 없이 제 방으로 들어가 제 낡은 옷가지가 담긴 서랍장과 손때 묻은 살림살이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영아,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내게 말 한마디 없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제가 기가 막혀 소리치자 가영이는 그제야 저를 돌아보며 벌레 씹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짐, 이게 전부잖아요. 어차피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제가 직접 빼드리는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빨리 씻고 나가세요. 곧 집 보러 사람들이 올 시간이에요. 제 방에서 나온 짐들은 현관문 밖에 아무렇게나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아끼던 낡은 자개장, 남편의 유품인 낡은 서류 가방, 그리고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이 담긴 앨범까지. 그 모든 것이 먼지 쌓인 잡동사니 취급을 받으며 거칠게 다루어졌죠. 인부 중 한 명은 제 자개장 모서리를 벽에 부딪혀 이가 나가게 만들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앨범이 담긴 상자를 발로 툭툭 차며 옮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기막힌 상황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은 어제 회사 일로 지방에 내려가 오늘 밤에나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일부러 아들이 없는 날을 골라 저를 이렇게 내쫓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짐이 1층으로 옮겨지고 용달 트럭의 짐칸에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외제 차들만이 드나들던 아파트 주차장에 제 초라한 살림살이들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차마 그 광경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삼켰습니다.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헌신하며 살아온 결과가 결국 이렇게 길바닥에 내쫓기는 것이라니. 제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인부들이 제 짐을 용달 트럭에 아무렇게나 던져 싣는 동안 제 눈에 한 사람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용달 트럭 기사 아저씨였어요. 쉬는 넘어 보이는 까무잡잡한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팬 그저 평범하고 고단해 보이는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의 행동은 다른 인부들과는 사뭇 달랐어요. 인부들이 짐을 거칠게 던지면 그는 말없이 다가가 짐이 부서지지 않게 위치를 다시 잡아주었습니다. 앨범이 담긴 상자가 열려 사진 몇 장이 바닥으로 쏟아지자 그는 허리를 숙여 흙먼지를 손으로 털어내고는 다시 상자 안에 소중하게 넣어주었죠. 제가 아끼던 작은 난초 화분이 깨질세라 자신의 작업복 상의를 벗어 화분을 감싸주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묵묵한 행동 하나하나에는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지옥 같은 그 순간에 제가 기댈 수 있었던 유일한 온기였어요.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제 평생의 역사가 담긴 모든 짐이 낡은 용달 트럭 짐칸에 모두 실렸습니다. 인부들은 이마에 땀을 훔치며 가영이에게서 두둑한 일당을 받아 챙기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어요. 이제 그 자리에는 저와 가영이 그리고 용달 기사 아저씨 이렇게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가영이는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5만 원권 지폐 몇 장을 꺼내 제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30만 원이에요. 보증금도 안 되는 돈인 거 알지만 이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전부예요. 이걸로 방을 구하시든 찜질방에 가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는 제 귓가에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재민 씨 인생에도 이제 어머니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 잔인한 말을 끝으로 가영이는 미련 없이 돌아서서 아파트 안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손에 쥐어진 돈다발과 짐이 가득 실린 트럭을 번갈아 보며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눈앞이 캄캄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트럭 운전석에 올라탔던 용달 기사 아저씨가 시동을 거는 대신 다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게로 터벅터벅 걸어오더군요. 저는 이제 출발해야 하니 비키라는 말을 하러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는 제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잠시 후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캔커피 하나를 불쑥 제게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세상에 저런 법은 없는 겁니다. 일단 이거 드시고 정신 차리세요. 날도 추운데 손이 얼음장 같으시네. 저는 너무나 뜻밖의 친절해 아무 말도 못하고 그가 내민 커피만 멀뚱멀뚱 쳐다보았습니다. 아저씨는 제 손에 캔커피를 쥐어주고는 한숨을 한번 푹 쉬며 말했어요. 제가 일단 갈 만한 곳이라도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이대로 길에 계실 수는 없잖아요. 제 차에 일단 타세요, 어르신. 그 한마디가, 그 따뜻한 캔커피 하나가 그 순간 제게는 세상의 그 어떤 비싼 선물보다도 값진 구원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용달 기사 아저씨의 낡은 트럭 조수석에 올라탔을 때 저는 비로소 제가 아들의 집에서 제 인생에서 완전히 쫓겨났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덜컹거리는 트럭은 제가 수십 년간 익숙하게 지나다니던 화려하고 반짝이는 강남의 대로를 벗어나 점점 더 낯설고 허름한 골목길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기사 아저씨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운전만 했고 저 역시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회색빛 풍경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 손에는 며느리가 던져준 30만 원이 전부였고 제 등 뒤 짐칸에는 제 평생의 세월이 초라하게 실려 있었죠. 우리는 부동산 몇 군데를 들렀지만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사모님, 보증금 30만 원으로는 서울 하늘 아래 방 한 칸 못 구해요. 고시원 총무실에나 한번 물어보세요. 절망감에 고개를 숙인 제게 아저씨는 어르신, 딱 한 군데만 더 가봅시다. 제가 예전에 짐을 날라준 적이 있는 곳인데 집주인 할머니가 사람은 좋아 보였어요. 라며 저를 위로했죠. 그가 마지막으로 저를 데려간 곳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한 가파른 언덕 꼭대기에 위치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낡은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건물 옥상에는 양철 지붕을 덧댄 창고인지 사람 사는 방인지 분간이 안 되는 작은 옥탑방이 위태롭게 얹혀 있었어요. 가파르고 좁은 옥외 계단을 따라 올라가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눅눅한 먼지 냄새가 한꺼번에 훅 끼쳐왔습니다. 방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벽지 곳곳이 흉하게 뜯겨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겨울 외투 몇 벌과 낡은 솜니불 한 채가 전부였죠. 하지만 낡은 창문 밖으로 서울 시내가 아득하게나마 내려다 보였고 무엇보다 집주인 할머니는 보증금 없이 한 달치 월세 30만 원만 선불로 내면 지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기사 아저씨와 저는 좁고 위험한 계단을 몇 번이고 오르내리며 제 초라한 짐들을 옥탑방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짐 상자를 방 안에 내려놓고 아저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마에 땀을 훔쳤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말했어요. 어르신, 여기서부터는 이제 혼자 하셔야 합니다. 부디 힘내세요. 저는 가영이가 줬던 돈에서 5만 원을 꺼내 이사비라며 건넸지만 그는 한사코 손사래를 치며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어르신,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겁니다. 절대 밥 굶지 마세요.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홀연히 떠났어요. 저는 텅 빈 옥탑방에 홀로 남아 굳게 닫힌 양철 문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난생 처음으로 낯선 곳에서 차가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괴종시계처럼 흐르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이나 저는 방 안에 틀어박혀 멍하니 누렇게 얼룩진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기를 당장이라도 이 낡은 양철 문을 박차고 들어와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나 때문에 고생했지. 이제 집에 가자. 라며 저를 데리러 와주기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제 낡은 휴대폰은 죽은 듯이 조용하기만 했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볼까 수십 번을 망설였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제 전화가 아들의 앞날의 짐이 될까봐, 그리고 아들마저 저를 외면했다는 그 끔찍한 사실을 제 귀로 확인하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며느리 가영이는 저를 내쫓은 그날 아들의 휴대폰에서 제 번호를 삭제하고 수신 차단까지 해놓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저에게 연락할 방법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렸던 것이죠.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은 그렇게 제 인생에서 속절없이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가영이가 쥐어준 30만 원에서 월세를 내고 나니 수중에는 고작 몇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 돈으로 쌀과 김치를 사서 하루에 한 끼, 밥에 김치만 먹으며 버텼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며칠 지나지 않아 모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뼛속까지 시려오는 배고픔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지독한 외로움과 절망감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 정말 혼자구나. 이대로 이 차갑고 더러운 옥탑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굶어 죽는구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며칠 동안이나 수돗물 외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못하고 낡은 이불만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누군가 낡은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똑똑 하고 두드렸습니다. 힘없는 목소리로 누구세요? 하고 묻자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저예요. 며칠 전에 이사 도와드렸던 용딸 기사입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겨우 일으켜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그날의 용딸 기사 아저씨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뚝배기 국밥 한 그릇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 따뜻한 온기와 구수한 냄새에 저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 국밥은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건넨 가장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그날 이후 용딸 기사 아저씨는 저의 유일한 말벗이자 세상과 저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박철민이라고 소개한 그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옥탑방을 찾아와 두부 한 모, 콩나물 한 봉지라도 제 손에 쥐어주고 가곤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그의 도움이 불편하고 미안해서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저 때문에 괜히 돈 쓰지 마세요. 라며 거절했지만 그는 이 근처에 배달 올 일이 자주 있습니다. 지나는 길에 들른 거니까 제발 부담 갖지 마세요, 어르신. 라며 무심한 척 웃어 보일 뿐이었죠. 그런 그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나도 이 사람에게 무언가 밥값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가 사다 준 재료로 아주 오랜만에 정성을 다해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남은 것이라고는 평생을 부엌에서 단련된 이 손맛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솜씨를 발휘해 짭짤한 멸치볶음과 매콤한 오징어 젓갈을 무쳐 깨끗하게 씻어 말린 유리병에 담아 철민 씨에게 건넸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이거라도 가져가서 밥하고 드세요. 매번 신세만 져서 미안해서 그래요. 제 작은 성의에 그는 처음에는 놀라는 듯 하더니 이내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고맙게 받아주었습니다. 며칠 뒤 철민 씨가 빈 반찬통을 들고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뚜껑을 열어 제가 만들어준 멸치볶음을 한 개 집어 먹더니 이야, 어르신. 이거 정말 기가 막히네요. 제가 여태 먹어본 멸치볶음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던 바로 그 맛이에요. 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저는 그의 칭찬에 멋쩍어 웃기만 했는데 그가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빈말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손맛으로 장사 한번 해보시는 건 어때요? 요즘 사람들 다들 바쁘다는 핑계로 공장에서 찍어낸 음식들만 먹고 살잖아요. 어르신처럼 이렇게 정성껏 만든 진짜 집 반찬이라면 분명히 저처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어르신 반찬이라면 제가 이 트럭 몰고 다니면서 식당마다 다 팔아드릴 자신 있습니다. 장사라니요. 평생을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온 제게는 너무나 낯설고 막막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뭘 안다고 장사를 해요. 이 나이에 가진 돈도 하나 없는데. 제가 손사래를 치자 철민 씨는 오히려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어르신 손에 이미 값을 매길 수 없는 재산이 있는걸요. 이 정직한 손맛이 바로 어르신 재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잊고 있던 제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한 살림에도 늘 주변 사람들에게 음식 만들어 나눠주기를 좋아했던 제 모습. 제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던 이웃들의 얼굴. 그래, 나도 아직은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나도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저는 그날 철민 씨의 말 한마디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작은 옥탑방은 희망을 만들어내는 반찬 공장이 되었습니다. 철민 씨는 다음 날 자신의 낡은 용달 트럭을 담보로 작은 대출을 받았다며 제 손에 1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쥐어주었어요. 저는 그럴 수 없다며 한사코 마다했지만 그는 이건 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어르신의 첫 번째 손맛에 투자하는 겁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버시면 그때는 저 이자로 쳐서 비싼 갈비찜이나 한번 사주세요. 라며 넉살 좋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중고 소형 냉장고와 휴대용 가스레인지 그리고 각종 식재료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밤늦도록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장조림, 장아찌, 김치, 나물무침.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제 손으로 무언가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 신이 나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철민 씨는 그런 저를 위해 자신의 유일한 밥줄인 용달 트럭을 조성자 반찬의 1호 배달 차량으로 내어주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갓 만든 제 반찬들을 트럭에 싣고 자신이 아는 인근의 작은 식당과 시장 상인들에게 배달을 가주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한번 제 반찬을 맛보고 나서는 할머니, 내일은 나물 좀 더 많이 갖다 줘요. 옛날 우리 엄마가 해준 맛이랑 똑같네. 라며 단골 손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옥탑방 구석에 쌓여가는 빈 반찬 통들을 볼 때마다 저는 철민 씨와 함께 웃으며 고된 하루의 피로를 잊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희망이라는 것을 다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반찬 장사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제 손에 만져보는 돈도 조금씩 늘어가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그날도 철민 씨와 함께 옥탑방에 앉아 고된 하루를 마무리하며 저녁을 먹고 있는데 그가 조심스럽게 아들 재민이의 소식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애써 묻지 않는 아들 녀석의 행방을 저를 걱정한 그가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다녔던 모양이에요. 어르신, 너무 걱정은 마세요. 아드님, 그래도 밥은 잘 챙겨 먹고 지내고 있답니다. 철민 씨의 말에 따르면 재민이는 며느리 가영이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며 현재는 인천에 있는 한 대형 아파트 공사장을 전전하며 막노동으로 사업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밥을 넘기던 제 목이 턱하고 메어왔습니다. 제 눈에는 아직도 어리기만 한 내 아들이 먼지 날리는 공사장에서 낯선 사람들과 뒤섞여 고된 노동을 하고 있다니요. 제 가슴이 미어졌지만 아들이 도망치지 않고 스스로의 잘못을 책임지려 다시 일어서려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한편으로는 대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반면 며느리 가영이는 아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철민 씨의 동료 기사들이 전해준 소식에 의하면 가영이는 강남의 아파트를 판 돈으로 청담동에 비싼 월세를 내는 오피스텔을 얻어 여전히 명품을 사들이고 고급 레스토랑을 드나들며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도 이제 거의 바닥을 드러내 최근에는 카드빚에 쪼들리기 시작했고
주변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닌다는 소문도 함께 들려왔어요. 모든 것을 잃고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려는 아들과 마지막 남은 돈으로 꺼져가는 허영의 불씨를 붙잡고 있는 며느리. 두 아이의 엇갈린 행보를 전해 들으며 제 마음은 복잡하고 착잡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재민이가 어릴 적부터 가장 좋아하던 달콤 짭짤한 오징어채 볶음과 기름기가 적은 홍두깨살로 만든 소고기 장조림을 정성껏 만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는 철민 씨 편에 간 만든 밑반찬과 함께 짧은 편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낡은 편지 봉투 안에는 아들아, 다른 건 몰라도 밥 굶지 말고 살아라. 엄마가 라고 쓴 쪽지와 함께 제가 며칠 동안 반찬을 팔아본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함께 넣었어요. 철민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에 들린 반찬통을 받아들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소식을 간간히 전해 들으며 제 애끓는 마음을 반찬에 담아 보내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부디 밥 굶지 않고 언젠가 모든 빚을 다 갚고 떳떳하게 제 앞에 나타나 주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요. 그러던 어느 늦은 가을밤이었습니다. 하루 장사를 마치고 고단한 몸을 누려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혹시 조성자 씨 되십니까? 다급하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여기는 인천길병원 응급실입니다. 강재민 환자 보호자분 맞으시죠? 환자분이 공사장에서 작업 중에 5m 높이의 비계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서 지금 위급한 상태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철민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는 한밤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숨에 제 옥탑방으로 달려와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용달 트럭에 태우고 캄캄한 고속도로를 미친 듯이 달려 인천의 그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제 눈에는 모두 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막 대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하얀 병상에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은 제 기억 속에 있던 당당하고 늠름했던 아들이 아니었어요.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은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으며 한때 운동으로 다져졌던 단단한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볼품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재민아, 엄마 왔다. 아들아, 눈 좀 떠봐. 라고 속삭이자 아들은 아주 힘겹게 천근만근 같은 눈꺼풀을 들어 올려 저를 알아보더군요. 그리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꽉 막혔던 눈물샘이 터진 듯 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 나 때문에 엄마가 그 고생을 하고 내가 천하의 불효자야. 아들은 쉴 새 없이 울며 제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품에 안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괜찮다, 아들아. 살아줘서 고맙다. 그것만으로도 됐다. 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아들의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복도에 나와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을 걸고 며느리 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리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해도 한때는 부부의 연을 맺었던 사이인데 남편이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을 들으면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는 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제 마지막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잠이 덜 깬 듯 세상 모든 귀찮음을 담은 목소리였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가, 재민이가 공사장에서 떨어져서 지금 병원에 있어. 거의 죽다 살아났어. 너가 한번 와봐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하자 가영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아이의 입에서는 제 상상을 초월하는 차갑고 잔인한 말이 흘러나왔어요. 그래서요? 그 사람이랑 저 이제 법적으로도 거의 남남이에요. 저보고 지금 어쩌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너무나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네 남편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제 말을 끊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야말로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 사람이 다치든 말든 저랑은 이제 아무 상관없는 일이니까 다시는 저한테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세요. 제 번호도 지워주시고요.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뚜뚜거리는 신호음을 들으며 병원의 차가운 벽에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분노보다 더 큰 슬픔이 제 온몸을 휘감고 있었어요. 제 아들이 저런 여자에게 한때나마 자신의 인생을 걸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하고 원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세상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당장 아들의 병원비를 마련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 작은 반찬 가게가 멈춰서서는 안 되었죠. 저는 밤에는 병원에서 아들 곁을 지키고 낮에는 옥탑방으로 돌아와 미친 듯이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제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철민 씨는 마치 자기 일처럼 발 벗고 나서 저를 도와주었어요. 그는 자신의 용딸 일을 잠시 접어두고 매일 아침 제 반찬을 싣고 더 많은 시장과 식당들을 돌아다니며 판로를 개척했습니다. 그의 낡은 트럭 짐칸에는 정성으로 만든 어머니의 손맛, 조성자 반찬이라고 서툰 솜씨로 쓴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신기하게도 제 반찬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철민 씨의 진심 어린 홍보와 제 반찬을 맛본 사람들의 입소문이 더해져 주문량이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할머니 반찬을 먹으면 고향에 계신 우리 엄마 생각이 나요. 라며 눈시울을 붉히는 젊은 손님도 있었고 요즘 세상에 이렇게 정직하게 만드는 음식이 어디 있냐며 일부러 먼 곳에서 찾아와 대량으로 반찬을 사가는 식당 주인도 있었습니다. 제 손맛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집밥으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반찬을 팔아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 아들의 병원비와 수술비로 보탰습니다. 몇 달 뒤 아들은 많은 사람들의 걱정 덕분에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원한 아들에게는 돌아갈 집도 가족도 없었죠. 갈 곳 없이 멍하니 병원 로비에 서 있는 아들을 보니 제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손을 잡고 제 옥탑방으로 데려왔어요. 좁고 허름한 방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두 모자가 세상의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제 반찬 가게의 첫 번째 직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고의 후유증과 지난날에 대한 죄책감으로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아들이었지만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땀 흘려 일하는 제 모습과 묵묵히 우리 모자를 돕는 철민 씨를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무거운 짐을 나르고 배달을 돕고 밤에는 어지러운 장부를 정리하며 제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예전에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잘나가던 사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어머니의 곁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지금의 아들이 저는 훨씬 더 자랑스럽고 든든했습니다. 가게가 점점 커지면서 철민 씨는 아예 자신의 낡은 용딸 트럭을 조성자 반찬의 공식 배달 차량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사비를 받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주는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우리 가게의 어엿한 정직원이 되었죠. 저와 아들, 그리고 철민 씨.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세 사람은
그렇게 옥탑방의 작은 반찬 가게를 중심으로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상처를 치유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철민 씨는 제게 은인이자 동업자였고 방황하던 아들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아준 멘토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들은 철민 씨를 아저씨라고 부르며 친형처럼 따랐고 철민 씨 역시 아들을 친동생처럼 아끼고 격려해 주었죠. 세 사람이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작은 옥탑방에 둘러앉아 소박한 저녁을 먹는 그 시간들은 제가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에서 살았던 그 어떤 순간보다도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어느덧 매서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우리 가게는 더 이상 옥탑방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주문량이 늘어났어요. 저는 그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과 철민 씨가 또 한 번 보태준 돈을 합쳐 동네 시장 어귀에 작은 상가 하나를 얻어 정식으로 조성자 반찬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비록 작고 허름한 가게였지만 온전히 제 이름과 제 손맛으로 일궈낸 첫 번째 공간이라는 생각에 간판을 바라보는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죠. 재민이는 가게 안에 작은 방에 임시로 거처를 마련하고 가게 일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철민 씨는 예의 그 낡은 용달 트럭을 몰고 서울 시내 곳곳을 누비며 우리 반찬을 배달했어요. 우리 세 사람은 그렇게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더 큰 희망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열고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어요. 재민이가 배달을 나가고 저와 철민 씨가 한가롭게 가게를 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젊고 세련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거기 조성자 반찬 맞나요? 인터넷에서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저희는 청담동에 있는 고급 오피스텔 VVIP 고객들을 관리하는 컨시어지 서비스 업체입니다. 저희 고객분들께 매일 아침 신선하고 건강한 프리미엄 한식 반찬을 배달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청담동 VVIP. 제가 평생을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낯선 단어들이었죠.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철민 씨가 옆에서 어르신, 이건 우리 가게가 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라며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저는 결국 계약을 수락했고 다음 날부터 청담동의 그 고급 오피스텔에 매일 아침 가장 신선하고 좋은 재료로 만든 특별 반찬을 배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정성을 다해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반찬들을 고급스러운 보자기에 정성껏 포장했어요. 첫 배달인 만큼 아들 재민이가 직접 다녀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죠. 재민아, 다녀오는 길에 운전 조심하고 혹시라도 고객분들 마주치면 꼭 친절하게 인사드려야 한다. 저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아들은 걱정 마세요, 어머니.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며 씩씩하게 대답하고는 반찬 꾸러미를 들고 가게를 나섰어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까 배달을 마치고 돌아와야 할 아들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나 지금 너무 놀라서 운전을 못하겠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무슨 일이냐고 재촉해서 물었죠. 아들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방금 내가 반찬 배달 간 그 오피스텔 말이야. 그 집, 문가영이 사는 집이었어. 문가영. 제 기억 속에서 애써 지워버렸던 그 이름이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말에 따르면 오피스텔 현관에서 마주친 컨시어지 매니저가 고객 리스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가영 고객님이라는 이름을 똑똑히 들었다고 했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 주저앉을 뻔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 반찬만 전달하고 도망치듯 빠져나왔다는 것이었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그제야 맞춰졌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이 다 떨어져 가던 가영이가 비싼 외식을 줄이고 비교적 저렴한 배달 반찬을 시켜 먹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수많은 반찬 가게 중에 바로 제 가게의 반찬을 주문했던 겁니다. 세상에 이런 기막힌 우연이 또 있을까요? 저는 전화기를 붙잡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거의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저기 배달 못 가. 그 여자 얼굴을 어떻게 봐. 나 무서워, 엄마. 저는 그런 아들을 겨우 진정시키고 당장 가게로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 기막힌 악연을 여기서 끊어내야 할까? 아니면 이것 또한 하늘이 제게 준 기회일까? 만약 배달을 계속한다면 언젠가는 가영이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저는 그 아이를 다시 마주할 용기가 있을까요? 수만 가지 생각이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헤집어 놓았습니다. 옆에서 제 고민을 묵묵히 지켜보던 철민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르신, 제 생각에는 배달을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의아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죠. 그는 제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도망치거나 피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땀 흘려 정직하게 만든 음식을 돈을 내고 사 먹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민이가 가기 힘들다면 이제부터 그 배달은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의 눈을 보며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 피하지 말자. 정면으로 부딪혀보자. 이것이 어쩌면 그 아이에게 저와 제 아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청담동 오피스텔로 가는 아침 배달은 철민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제가 정성껏 싼 반찬 꾸러미를 들고 낡은 용달 트럭을 몰아 청담동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배달은 비대면으로 문 앞에 조용히 놓아두고 오는 방식이라 가영이와 직접 마주칠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몇 주가 흘렀습니다. 가영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매일 아침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내쫓았던 시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반찬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겠죠. 저는 매일 아침 철민 씨가 배달을 나설 때마다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이건 복수일까요? 아니면 연민일까요?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가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느끼게 될 충격과 굴욕감을 상상하면 통쾌한 마음이 들다가도 한때는 제 며느리였던 그 아이가 이제는 남이 해준 반찬에 의지의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 한구석에 씁쓸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철민 씨가 배달을 마치고 평소보다 조금 상기된 얼굴로 가게에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오늘 아침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날은 오피스텔 현관에서 가영이와 마주칠 뻔했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등 뒤에서 하이힐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가영이가 자기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순간 너무 놀라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던 비상계단으로 몸을 숨겼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가영이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지만 철민 씨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고 했죠. 어르신, 아무래도 그 사람이 조금씩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럴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아무리 입맛이 둔한 사람이라도 몇 주 동안 같은 음식을 먹다 보면 그 맛이 낯익다는 것을 느끼게 될 테니까요. 어쩌면 가영이는 제 반찬을 먹으며 아주 희미하게
잊고 싶었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영이가 진실을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철민 씨의 예감대로 가영이는 며칠 동안 반찬을 먹으며 그 맛이 너무나 익숙하고 어딘가 기분이 나쁠 정도로 자신의 입맛에 딱 맞는다는 사실에 강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고 해요. 특히 자기가 유일하게 먹을 줄 알았던 맵지 않고 달콤하게 볶은 멸치볶음의 맛은 세상에 단 한 사람, 바로 저만이 낼 수 있는 맛이라는 것을 그 아이 역시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아침 가영이는 반찬 배달 시간에 맞춰 일부러 오피스텔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창밖 주차장을 유심히 살폈죠. 잠시 후 오피스텔 정문으로 들어서는 낡고 허름한 파란색 용달 트럭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배달 트럭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트럭이 주차장에 멈춰서고 익숙한 인상의 남자가 내리는 순간 가영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고 합니다. 바로 몇 달 전 비 오는 날 자신의 시어머니와 그 초라한 짐들을 싣고 떠났던 바로 그날의 그 용달 트럭, 그 용달 기사였으니까요. 가영이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홀린 듯이 주차장으로 걸어 나갔어요. 마침 철민 씨는 반찬을 문 앞에 두고 막 트럭으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가영이는 떨리는 손으로 트럭 문에 큼지막하게 적힌 상호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의 정성, 조성자 반찬.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너무나도 익숙한 제 전화번호.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가영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다고 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하며 내쫓았던 시어머니. 이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조차 없었던 그 늙은 시어머니의 반찬을 매일 아침 돈을 주고 사서 먹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그리고 그 반찬을 배달해준 사람이 자신에게 굴욕적인 기억을 안겨주었던 바로 그 용달 기사였다는 사실에 가영이는 참을 수 없는 굴욕감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철민 씨의 말에 따르면 가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자신과 트럭을 번갈아 쳐다보기만 하다가 이내 비명을 지르며 오피스텔 안으로 뛰어들어갔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탄로난 순간이었죠. 이제 우리에게는 가영이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는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가영이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폭풍전야처럼 느껴져 오히려 더 불안했죠. 저와 아들, 그리고 철민 씨는 매일 가게 문을 열면서도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 아이 때문에 마음을 졸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찾아왔어요. 그날은 유난히 손님이 많아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손님까지 다 빠져나가고 저희 세 사람이 겨우 한숨을 돌리며 늦은 점심을 먹으려던 참이었죠. 바로 그때 가게 문에 달린 풍경이 딸랑 하는 소리를 내며 불청객의 등장을 알렸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다름 아닌 문가영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화려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값비싼 명품 옷 대신 어디서 샀는지 모를 낡은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완벽하게 세팅되었던 머리는 푸석하게 엉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초라한 행색과는 반대로 그 아이의 눈은 분노와 도끼로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죠. 가영이는 가게 안을 한번 휙 둘러보더니 저와 아들 그리고 철민 씨를 차례로 쏘아보고는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재밌으셨어요, 어머니? 이런 식으로 저를 비웃고 조롱하니까 아주 통쾌하셨냐고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 아이와 마주 섰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구나. 우리는 그저 우리 일을 했을 뿐이다. 제 담담한 대답에 가영이는 코웃음을 치며 더 큰 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이게 일로 보여요? 이건 명백한 복수잖아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시켜서
나한테 일부러 이딴 반찬 쪼가리를 배달시킬 수가 있어요? 이건 나를 능멸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요. 그때 가만히 듣고만 있던 아들 재민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가영, 너야말로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도 가영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비웃으며 말했죠. 어머, 강재민 씨 아니세요? 꼴이 말이 아니네. 여기서 어머니 반찬 배달이나 하면서 살고 있었어? 그러게 누가 사업 말아먹으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하거라. 너는 어쩌면 그렇게 변한 게 하나도 없니? 아직도 모든 잘못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구나. 제 일갈에 가영이는 잠시 주춤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됐고요. 옛날 이야기하러 온 거 아니니까. 본론만 말하죠. 어머니, 요즘 이반찬 가게로 돈 좀 버신다면서요? 소문 다 들었어요. 그리고는 정말 상상도 못할 기가 막힌 요구를 제게 해왔습니다. 저 지금 돈이 좀 필요해요. 재민 씨가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나를 내쫓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대신 주세요. 딱 1억만 주세요. 그럼 제가 두 분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고 깨끗하게 사라져 드릴게요.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1억이라니요. 자기 발로 내 아들을 버리고 시어미를 길바닥에 내쫓은 그 아이가 이제 와서 위자료라니요. 가게 안의 모든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당장이라도 가영이의 멱살을 잡을 것처럼 분노에 차 있었고 철민 씨 역시 굳은 얼굴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도끼만 남은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뒤돌아 주방으로 향했어요. 잠시 후 저는 쟁반 하나를 들고 다시 나왔습니다. 쟁반 위에는 방금 지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흰쌀밥 한 공기와 제가 아침에 갓 무친 나물 반찬 몇 가지 그리고 뜨거운 된장국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밥상을 돈을 요구하는 며느리의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지치고 슬픈 목소리로 말했죠. 가영아, 너에게 줄 돈은 나한테 한 푼도 없다. 대신 밥은 먹고 가거라. 보니 며칠 굶은 사람처럼 얼굴이 말이 아니구나. 제 행동에 담긴 의미를 가영이는 끝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해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 아이의 눈에 제가 내민 따뜻한 밥상은 돈을 주지 않으려는 시어미의 마지막 자존심 혹은 자신을 길거리에서 밥이나 얻어먹는 신세로 전락했다며 조롱하는 모욕적인 동정으로만 보였을 겁니다. 가영이의 얼굴이 처음에는 당혹감으로, 다음에는 불신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시뻘게 달아오르더니 이내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가게 안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하하하. 어머니,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제가 지금 이깟 밥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이 누추한 곳까지 친히 행차하신 줄 아냐고요. 옆에 있던 아들 재민이가 더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문가영, 너 지금 어머니 앞에서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그 말 취소하고 사과드리지 못해. 아들의 녹이 어린 외침에도 가영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민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경멸적으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죠. 어머, 강재민 씨 아니세요? 꼴이 아주 말이 아니시네. 여기서 어머니 반찬 배달이나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 쯧쯧. 그러게 누가 그렇게 무능하게 사업을 홀라당 말아먹으래. 너만 아니었어도 너만 제대로 했어도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딴 꼴은 안 당했어. 뭐? 이 여자 봐라.
너 내가 병원에서 죽다 살아났을 때 뭐라고 했는지 벌써 잊었어?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던 게 바로 너야. 내가 사업 자금 때문에 마지막으로 아버지 묘까지 팔자고 했을 때 너는 백화점 가서 신상 골프채 사달라고 졸랐던 거 기억 안 나. 아들의 울분에 찬 외침에 저와 철민 씨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듯 놀란 눈으로 재민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험한 말이 오가려던 찰나 제가 조용히 재민이의 팔을 잡고 말렸습니다. 됐다 아들아. 저 아이와 더는 말 섞지 마라. 상처만 받을 뿐이다. 그리고 저는 다시 가영이를 향해 지치고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영아, 진정하고 내 말을 들어보거라. 너를 조롱하려는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었다. 너에게 줄 돈은 정말 나한테 한 푼도 없지만 그래도 한때나마 내 며느리였던 너가 굶주린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어미 된 도리로서 차마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다. 이 밥이라도 배불리 먹고 기운 차려서 네 인생을 똑바로 살아나가거라. 계속 그렇게 남탓만 하며 망가뜨리기에는 너의 젊은 날이 너무 아깝지 않니? 제 진심 어린 충고가 그 아이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툭 하고 끊어버린 모양입니다. 가영이는 갑자기 악마 같은 표정으로 돌변하더니 짐승 같은 고함 소리를 내지르며 제가 내려놓은 밥상을 그대로 뒤엎어버렸습니다. 와장창 하는 귀가 먹먹할 정도로 요란한 소리와 함께 뜨거운 국과 밥, 반찬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깨진 그릇 파편들이 가게 바닥을 어지럽게 나뒹굴었어요. 가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얗게 흩어진 밥알들을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 밥알 하나하나가 마치 갈기갈기 찢겨나간 제 마음 같았습니다. 내가 거지야. 내가 이딴 동냥이나 받으려고 온 줄 아냐고. 끝까지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침 일찍 마지막 배달을 나갔던 철민 씨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요. 그는 가게 안에 난장판과 울음을 삼키고 있는 그리고 분이 풀리지 않는지 여전히 씩씩거리고 있는 가영이를 보고 순식간에 모든 상황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들 재민이가 분을 참지 못하고 가영이에게 달려들려는 것을 철민 씨는 말없이 한쪽 팔로 막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흙 묻은 작업화를 벗고 조용히 가게 안으로 들어와 길을 막고 선 가영이의 앞에 섰어요. 철민 씨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낮고 지독하게 차분한 목소리로 가영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사람입니까? 그의 조용한 질문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무겁게 가게 안의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가영이는 예상치 못한 그의 등장과 기세에 눌려 잠시 아무 말도 못하고 주춤거렸어요. 철민 씨는 그런 가영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사람입니까? 가영이는 예상치 못한 그의 등장과 서늘한 기세에 눌려 잠시 아무 말도 못하고 주춤거렸어요. 하지만 이내 자존심이 상했는지 다시 도끼 어린 눈으로 철민 씨를 쏘아붙였습니다. 뭐? 당신이 뭔데 지금 여기 끼어들어? 어디서 굴러먹던지도 모를 낡은 트럭 기사 주제에 지금 나한테 설교하는 거야? 철민 씨는 가영이의 모욕적인 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경멸이 담긴 헛웃음을 한번 흘리고는 나직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궁금하시오? 나는 당신이 버린 양심을, 당신이 내팽개친 도리를, 그리고 당신이 외면한 사람의 눈물을 바로 곁에서 모두 지켜본 사람이요. 그는 한 걸음 더 가영이에게로 다가섰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그 안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단단함이 담겨 있었죠. 내가 당신을 처음 본 날, 당신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차에서 내렸는지 기억하시오? 나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반짝이는 실크 원피스에 내 트럭 한 대 값은 좋게 넘을 명품 가방을 들고 번쩍이는 외제차에서 내렸지. 그리고 어르신이 어떤 표정으로 당신이 버린 짐들을 하염없이 바라만 보고 있었는지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얼굴이 바로 그런 것이더군. 가영이는 그의 말에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내 돈으로 내가 뭘 사 입든 내 남편 집에서 시어머니를 내보내든 당신 같은 사람이 상관할 일이 아니잖아. 상관할 일이 아니다. 철민 씨는 기가 막힌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는 현장을 목격했는데 어찌 상관이 없단 말이오. 당신은 어르신의 낡은 자개장을 가리키며 인부들에게 저런 촌스럽고 냄새나는 건 버려요라고 말했지. 기억하시오? 그깟 낡아빠진 고물이 뭐가 중요하다고 아직도 그 얘기야. 고물? 철민 씨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게 어르신의 어머니, 그러니까 당신 아들의 증조 할머니께서 어르신께 물려주신 단 하나뿐인 유품이라는 건 알고 있었소? 당신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월과 기억을 그저 촌스럽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쓰레기 취급했단 말이오.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 재민이가 어머니하고 저를 부르며 울먹였습니다. 저 역시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철민 씨가 그날의 일을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철민 씨는 잠시 말을 끊고 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연민과 가영이를 향한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함께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내쫓은 저 어르신은 이 세상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내던져진 바로 그 순간에도 남의 밥벌이를 걱정했던 분이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내 손에 억지로 이사비를 쥐어주려 했던 사람이라고. 내가 괜찮다고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하자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오? 가영이는 대답 대신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철민 씨는 그날을 회상하듯 아주 느리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기사님도 오늘 꾸준 일 하셨으니 이 돈으로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사 드시라고요. 자기 몸 하나 누일 곳 없는 사람이 생전 처음 본 남의 밥그릇을 먼저 걱정했단 말이오. 당신은 이해할 수 있겠소? 당신처럼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 평생을 가도 그 마음을 단 한 톨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냐는 말이오. 그의 말에 저도 아들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듯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철민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제 가영이를 넘어 그녀의 영혼 깊은 곳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소? 그 아들이 피땀 흘려 벌어다 준 돈으로 호의호식하다가 그 돈이 떨어지니 이제 와서 밥상을 엎고 행패를 부립니까? 당신이 그 돈으로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길 때 어르신은 이 차가운 옥탑방 구석에서 밤새 나무를 묵혔소. 당신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우아하게 스테이크를 썰 때 당신 아들은 저 먼 지방 공사장에서 흙먼지 묻은 찬밥을 삼켰고 그건 당신들이 무능해서 그런 거잖아. 재민 씨가 사업만 제대로 했어도 내가 이렇게 될 일은 없었어. 내가 알 바 아니야. 가영이가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습니다. 무능. 철민 씨는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는 법이요. 중요한 건 넘어졌을 때 혼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함께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지. 그걸 가족이라고 부르는 거고. 당신은 그 가족을 돈 몇 푼과 맞바꾼 거요. 철민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나뒹구는 깨진 그릇 조각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허리를 숙여 된장국 국물이 묻은 가장 큰 사기 그릇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이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아시오? 이 그릇, 어르신이 옥탑방에서 며칠 밤낮으로 반찬을 팔아 처음으로 번 돈으로 나와 재민이에게 따뜻한 밥 한 끼 해주고 싶다며 직접 고른 그릇이오.
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엎어버린 이 밥상은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다시 일어선 희망 그 자체였고 피눈물이 밴 자존심이었으며 그리고 서로를 보듬는 따뜻한 마음이었단 말이오. 그는 그릇 조각을 든 채 다시 가영이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분노를 넘어 깊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바닥에 나뒹구는 깨진 그릇 조각들을 발끝으로 가리키며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 밥상, 당신이 엎은 게 차라리 다행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어르신이 정성껏 차려준 이 따뜻한 밥을 먹을 자격조차 없으니까. 그러니 당장 이 신성한 밥터에서 나가시오. 다시는 이 귀한 땀이 밴 땅에 발 디딜 생각 말고. 철민 씨의 그 서리빨 같은 일갈에 가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져 있던 그 아이의 얼굴이 이제는 당혹감과 수치심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가영이는 저와 아들 그리고 자신의 앞을 막아선 철민 씨를 차례로 노려보더니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욕설만 한번 나직이 내뱉고는 뒤돌아서서 가게를 뛰쳐나갔습니다. 딸랑하고 풍경 소리가 그 아이의 퇴장을 알렸죠. 그 뒤로 동네에서는 물론이고 그 어디에서도 가영이를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 없었던 사람처럼 그녀는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가영이가 떠나고 난 뒤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아들은 말없이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런 사람을 제가 사랑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제가 괴물이랑 살았습니다, 어머니.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철민 씨는 아무 말 없이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와 묵묵히 바닥에 흩어진 음식물과 유리 조각들을 쓸어 담기 시작했어요. 그날의 그 소라는 제 인생을 끈질기게 따라다녔던 지독한 악연이 마침내 끝났음을 알리는 시끄럽고도 서글픈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아들 재민이는 그날 이후로 한 뼘 더 성장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과거의 성공에 대한 미련과 실패에 대한 자기 연민, 그리고 가영이에 대한 일말의 애증까지도 그날의 사건으로 모두 깨끗하게 털어낸 듯 보였어요. 아들은 다음 날 제 앞에 와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아저씨.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제가 두 분을 평생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가게 일을 자기 일처럼, 아니 자기 목숨처럼 여기며 매달렸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새로운 반찬을 개발하고 더 넓은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발로 뛰었죠. 아들의 그런 성실한 모습에 저는 마음 한구석이 든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게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철민 씨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덧 여름이 지나고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오는 가을밤이었습니다. 하루 장사를 마치고 저와 철민 씨는 가게 앞 작은 평상에 앉아 시원한 막걸리 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아들은 가게 안에서 내일 나갈 주문량을 확인하며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밤하늘에 떠있는 둥근 달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철민 씨가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조금은 수줍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어르신을 처음 만난 날이 기억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을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날 어르신께서 그 모진 수모를 당하시면서도 제게 건네려 하셨던 그 5만 원이 제게는 5억 원보다 더 큰 돈으로 느껴졌습니다. 세상에 아직은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있구나. 그때 처음 생각했습니다. 그는 막걸리 한 사발을 단숨에 비우고는 제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뭐 대단한 걸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저 지금처럼 앞으로 남은 인생 좋은 벗이 되어서 서로 아플 때 이렇게 기댈 어깨가 되어주고 기쁠 때 마주보고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사이로 그렇게 함께 늙어가고 싶습니다. 그것은 사랑 고백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가장 진솔하고 따뜻한 동행의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저보다 더 거칠고 투박한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저같이 보잘것없는 늙은이에게 그런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야말로 철민 씨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어디서 차가운 밥을 먹고 있을지. 앞으로 저도 철민 씨의 좋은 벗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세월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조성자 반찬은 정직한 손맛과 저희들의 기구한 사연이 더해져 동네 반찬 가게를 넘어 어엿한 중소식품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아들 재민이는 특유의 성실함과 영민함으로 이제는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유능하고 젊은 사장이 되어 회사를 훌륭하게 이끌어 나갔어요. 낡고 허름했던 옥탑방은 이제 수백 평 규모의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공장이 되었고, 철민 씨의 낡은 용달 트럭 한 대는 이제 조성자 반찬이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번듯한 냉장 배달 트럭 수십 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아들은 제게 최고급 승용차와 기사를 붙여주고 평생 편안하게 사시라며 으리으리한 아파트를 얻어주려 했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사양했어요. 대신 제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이 가게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소박한 집 한 채를 짓고 그곳에서 철민 씨와 함께 조용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서로에게 가장 아끼고 의지하는 친구이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가족으로 남기로 약속했죠. 이제 제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은 오후에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집 앞 툇마루에 앉아 철민 씨와 함께 갓 내린 원두커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믹스커피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인 줄 알았는데 사람 입맛도 세월 따라 변하는 모양이에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언덕 아래 분주하게 오가는 우리 회사의 배달 트럭들을 내려다보곤 합니다. 하얀 트럭들이 줄지어 공장을 빠져나가 서울 시내 곳곳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볼 때면 마치 제가 낳은 자식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제 몫을 다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가슴이 벅차오르곤 하죠. 그러면 철민 씨는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이 빙그레 웃으며 말합니다. 저 하얀 차들이 아무리 많아져도 제 낡은 파란 트럭만 한정은 없을 겁니다. 그 트럭에는 어르신의 눈물과 제 땀, 그리고 우리 재민이의 희망이 함께 실려 있었으니까요. 그의 말에 우리는 또 한 번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만난 그 낡은 용달 트럭은 이제 제 인생을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끌어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어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들 재민이는 예전에 그 어떤 아들보다 더 지극하고 속 깊은 효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매주 주말이면 손수 운전을 해서 저와 철민 씨를 모시고 교회의 경치 좋은 곳으로 나들이를 가곤 합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곁을 지켜준 철민 씨를 마치 친아버지 이상으로 깍듯하고 살갑게 모시죠. 아저씨, 아니 아버님. 요즘 허리가 안 좋으시다던데 제가 좋은 한약 한 제 지어 올리겠습니다. 라며 철민 씨의 건강을 제 건강보다 더 살뜰히 챙기는 아들을 볼 때면 저는 이만하면 내 인생 참 잘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이제 제게는 자랑스러운 아들과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벗이 있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평생을 바쳐온 부엌을 떠나 새로운 소일거리를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 공장에서 가장 신선한 재료로 만든 반찬들을 따로 챙겨 동네의 독거노인 분들이나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접 나누어주는 일을 시작한 것이에요.
제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홀로 내팽개쳐졌을 때 철민 씨가 건넸던 그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의 온기를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받았던 그 따뜻함을 이제는 세상의 다른 누군가에게 되돌려주는 삶. 그것이 제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찬을 받아들고 고맙습니다, 보살님. 이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 할머니들의 주름진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과 보람을 느낍니다. 가끔 동네를 산책하다가 짐을 가득 실은 낡은 용달 트럭이 제 곁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트럭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바라보곤 해요. 저를 세상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지만 동시에 제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던 바로 그날의 용달 트럭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절망의 순간에 가장 빛나는 희망이 숨어 있기도 하니까요. 저를 내쫓았던 그 며느리는 제 인생 최악의 악연이었지만 그 악연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금빛 새장 속에 갇혀 제 자신의 힘으로 날아오르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바꿔놓은 그날의 용달 기사님은 이제 제 인생 최고의 VVIP가 되어 바로 지금 제 곁에 앉아 함께 향긋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 터널의 끝에 어쩌면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은 낡고 초라한 용달 트럭의 모습일지도 모르지만 그 트럭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으로 데려다 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